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이론들 또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들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실은 이런 질병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병들이랍니다. 그래서 실은 진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요인들이 내 안에 있고요. 또 우리 모두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씩 주제를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가장 흔한 거 여러분 아시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진단명이 이제 주요 우울 장애하고 지속성 우울 장애, 또 양극성 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이번에 함께 생각해 볼 증상은 이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을 이번에 이제 DSM이라는 미국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백과사전 목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색인 이렇게 쭉 증상과 질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름을 붙이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그게 이제 5판이 나왔어요. 그 5판에 근거하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고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계절성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울한 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우울한 적이 있죠.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울하지 않았다, 나는 우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 당신은 참 우울하지 않군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은 당신의 기분을 잘 모르시군요 라고 말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울은 이제 정신역동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울하다는 것은 참 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우울이라는 것은 내 안에, 너의 안에, 또 도처에 우리의 삶에는 우울에 빠지거나 우울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DSM-5에는 진단을 이렇게 해요.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보고나 객관적 관찰을 통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우울한데 나만 우울하게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너 우울한 것 같아 라고 느낄 정도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흥미나 즐거움들이 대부분 저하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없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하면 재밌겠다, 그거 하면 맛있겠다, 그거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자체가 굉장히 아주 좋은 거죠. 이번에 저희 상담실 선생님이 2주간 격리를 하고 복귀를 하신 쌤이 계세요. 이제 가족 중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있어서 2주간 이렇게 격리를 하셨다가 나왔는데 참 이렇게 이런 경험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격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지 그걸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2주 동안 격리를 했는데 가족은 병원에 있고 가보지도 못하고 격리한 상황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2주 만에 이제 밖을 나왔는데 밖을 나오면서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거였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2주 동안 이제 쓰레기를 못 비웠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단지 쓰레기를 버리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공기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문 밖으로 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일상에 이 복귀하는 이것들 공기도 다르더라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되게 익숙해지니까 쓰레기 버리기 귀찮아, 뭐 밖에 나가는 게 뭔데 아무 감각이 없는데 실은 우울증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DSM-5에는 9개의 주요 증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면,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피로감, 또 부적절감, 사고의 어떤 집중력 감소, 반복적인 생각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뭐 자살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9가지 중에서 5개 이상이 나타나면 이제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다라고 진단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증상이 다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증상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적인 역할, 생활의 역할에 문제가 없는 경우. 난 되게 우울한데, 내 생각에 나 진짜 중증 우울증인 것 같아. 그러는데 이 사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든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든지, 반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뭐 아이들 돌보는 일 잘하고, 뭐 이런 걸 잘하고 있어요.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우울 장애로 진단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실제로 삶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족이 돼야 이제 주요 우울 장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요 우울 장애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울증인데, 그러면 증상은 뭐냐 이런 거죠. 좌절감, 죄책감, 고독감, 무가치함, 허무함, 절망감, 자기 비하, 또 이제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인지삼재라는 게 있어요. 인지삼재.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생각의 패턴이거든요.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해낸 게 없다. 나는 쓸모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오셨거든요. 선생님, 정말 저는 죽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죽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죽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게 몇 살이었냐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아들이 하나는 유치원생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남자애하고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에게 그때처럼 엄마가 필요한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당신 남편에게 당신이 아내인데, 응? 당신이 아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인지삼재 우울적인 사고에 빠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누가 와도 나보다 좋은 아내 역할을 하겠지. 나는 정말 아내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누가 있어도 나보다는 아내 역할을 잘할 거야.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여자가 훨씬 더 좋은 아내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참 그게 사람이 그 생각이라는 게요. 한번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당신 남편은 그런다고 하고 당신 애들에게는 당신이 엄마인데 엄마가 없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여자가 와서 나보다 엄마 역할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우울해가지고 애들 밥도 잘 못 챙겨주고 애들에게 잘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한번 사람이 생각이 기울면 마치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사고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깜깜한 거예요. 지금 하는 일도 잘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영원히 개선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자기는 안 된다, 더 이상 개선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환경,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나의 어떤 우리 집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 거야. 우리 집은 틀렸어. 혹은 취업이 이제 안 돼. 우리 회사는 이제 곧 망할 거야. 우리 회사에서 나의 평가는 너무나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점점점 승진이 누락되고 그리고 잘릴 거야. 뭐 이런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우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처럼 느껴진다면 누구나 다 우울하겠죠. 그래서 이 우울한 증상은 이렇게 온갖 감정들이 다 범벅이 돼서 섞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이 심리적인 거 말고 실제로 행동은 뭐냐면 일의 지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걸 행동에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방을 치워야지, 혹은 오늘 빨래를 해야지, 오늘 얘하고 이걸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죠?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조금 빨리 하든지 조금 늦게 하든지 해요. 그걸 뭐 10가지 생각하면 그래도 뭐 두세 가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움직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생각을 100번 해도 착수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러워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빨리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여지고 안 따라. 그러니까 에너지가, 심리적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이 돼서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에 안 걸려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그건 진짜 사정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힘내라, 뭐 마음만 잘 먹으면,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이 심리적 에너지가 다운돼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속도가 안 나요. 정말 천근만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곤해요. 피곤. 그냥 별거 안 했는데 피곤해요. 우울증이 오면 만성 피로처럼 모든 일이 피로하고 또 막 아프고 쓰러질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불면증이 많이 오죠. 불면증. 근데 또 흔하지 않게 또 잠만 자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또 먹는 거, 예를 들면 너무 적게 먹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뭐 심리적인 측면이든 몸의 이상이든 이 체중이 일정하지 않고 급격히 늘어나거나 급격히 줄어든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우울증은요, 이제 평생에 몇 퍼센트가 유병률이 있냐면은 여성은 10% 내지 25%,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많게는 25%, 적게는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까지 일생 동안 우울증을 이제 그러니까 진단을 받는 거고요. 남성은 좀 더 낮아요. 남성들은
5 내지 12%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우울증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 남성들의 우울증과 여성의 우울증들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전형적인 우울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분이 저하되고 활동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뭐 문 밖을 안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행동이 적다든지 이렇게 전형적인 우울증으로 가거든요. 근데 남성들의 우울증은 그렇게 비전형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성들의 우울증은 굉장한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미친 듯이 어떤 것에 몰입되기도 하고요. 또 뭐 외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은 남성의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거죠. 또 가령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이제 청소년기에서부터 우울증이 증가하거든요. 사춘기 때부터. 근데 이제 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이렇게 나타날 때 보통 어른들의 우울증하고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은 우울증이 나타나면 기운이 없고 활동이 말수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보기에도 우울하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막 미친 듯이 웃다가 막 방방 뛰다가 짜증냈다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특히 우울증이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울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얘가 반항을 심하게 하는구나. 청소년기에 얘가 좀 이렇게 반항하느라고 비행을 저지르고 가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진단을 들어가 보면 많은 비행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들이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은 조금 더 액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고 다른 어떤 진단이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가 우울증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보통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냐면 타인을 비난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건기보다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일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남들에게 비난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잘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 장애가 온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몸살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가면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꾸 또 이렇게 감기같이 몸살 감기처럼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지각을 하기 시작하고 막 어지럽다든지 몸살이 난 것 같다든지 막 쓰러질 것 같다든지 그래서 또 조퇴를 하게 되고 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더 이렇게 뭔가 근무를 잘 못해. 그런데 자기는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너무 소진되고 힘들어서 우울증의 증상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이런 경우가 이제 힘든 경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나타날 때, 나 우울해, 뭐 이런 기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나는 우울증들은 정말 발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 보겠는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얼마나 고단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뭔가 기분이 저하되고 많이 소진되고
어떤 우울의 어떤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우리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겠죠. 정상에서 우울한 상태와 정상과 또 정상보다 더 좋은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보살피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정상의 밑에서 내려오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려오고 있을 때 눈치를 채고 뭔가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려오고 있을 때도 피치를 올려요.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비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비난을 하면서 조금 더 하면서 이 자기의 우울을 점점 깊이 있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물이 90도에도 끓지 않아요. 물로 있어요. 95도에도 끓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도 물이에요. 뜨겁지만 99도에도 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0도가 딱 넘잖아요. 그럼 100도가 넘으면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 수증기가 되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도 저는 그런 지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공황장애나 공황말장애나 우울이나 모든 질병이 어떤 지점 이하로 내가 견딜 수 있는 지점의 이하로 툭 떨어질 때 그 순간에 뭔가가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한번 수증기가 된 물은요, 다시 물이 되려면 이건 정말 여간해서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98도의 물을 95도의 물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100도가 돼서 수증기가 돼버리면 이거를 다시 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보통의 노력을 해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도 그런 지점이 있어요. 어떤 결정적 지점. 자, 여러분이 얼마나 우울한지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는 게을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는 할 일을 안 하고 있어? 오늘따라 왜 이래 자기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조금만 일을 해도 너무나 피곤하다든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회사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몇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이럴 때 빨리 100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 결정적인 단계를 지나치면 다 힘들어요. 다시 돌이키기도 힘들고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울증을 한 번 앓은 사람들은요, 일단 두 번째 우울증을 앓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또 왔는데 우울증을 치료를 잘 못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재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 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50%가 두 번째 우울증에 걸려요. 그런데 두 번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70%가 다시 세 번째 우울증에 걸려요. 세 번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다시 우울증에 걸릴 비율은 몇 %겠어요? 90%.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관찰하고 이 우울한가 아닌가, 우울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잘 인식하고 있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신을 끌어올리고 보살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시간이 좀 길게 이렇게 지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원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고 치료의 어떤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